갑자기 왜 이러세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 청년은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봤습니다. 구두약이 검게 묻은 그의 셔츠 소매 아래 붉은 점 하나가 별처럼 박혀 있는 것을요. 내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놀이공원에서 솜사탕을 사주겠다며 잠시 손을 놓았던 그 찰나의 순간, 그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지옥처럼 살아왔는데 신이 내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또다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걸까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에서 나는 20년 전 잃어버린 5살배기 아들의 겁먹은 눈동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정말 내 아들이 맞는 걸까요?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간을 잠시 그 아이와 마주치기 전인 오늘 아침으로 되돌려 봅니다.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잔뜩 흐려 있었지요. 꼭 내 마음처럼 말입니다.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을 보며 나는 멍하니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뼈마디가 쑤셔오는 날씨 탓도 있겠지만 오늘이라는 날짜가 주는 무게감이 온몸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 오늘은 내 아들 진우의 생일입니다. 25번째 생일. 살아있다면 지금쯤 어엿한 청년이 되어 어쩌면 내 회사에 들어와 든든한 후계자가 되어 있었을지도 모를 나이입니다. 아니, 후계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서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 여자친구 이야기를 조잘거리는 그런 아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는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100평이 넘는 이 거대한 저택.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예술품들로 채워져 있지만 내겐 그저 차가운 감옥일 뿐입니다. 이곳의 사람은 나 혼자뿐입니다. 남편은 진우를 잃어버린 충격과 자책감을 이기지 못해 술로 세월을 보내다 10년 전에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나는 철저히 고립된 섬처럼 살아왔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있지만 오늘 같은 날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1년에 딱 하루, 오늘만큼은 내 손으로, 온전히 내 손으로 아침상을 차려주고 싶었으니까요. 그것이 죄인인 어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으니까요. 가스불을 켜고 불린 미역을 냄비에 넣고 볶았습니다. 타닥타닥 볶아지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지만 내 속은 텅 빈 동굴처럼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국간장을 넣고 물을 붓자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 위로 20년 전의 기억들이 거품처럼 떠올랐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 냄새를 좋아하던 아이. 미역국에 밥을 말아주면 입가에 국물을 잔뜩 묻히며 받아먹던 그 작은 입술. 진우야, 밥은 먹고 다니니? 춥지는 않니?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대답해 줄 리 없는 벽을 향해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 널따란 식탁에 덩그러니 놓인 미역국 한 그릇, 그리고 그 옆에 놓인 하얀 생크림 케이크. 초는 25개를 꽂았습니다.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자 촛불이 위태롭게 일렁였습니다. 그 불빛에 비친 내 얼굴이 유리창에 어른거렸습니다. 다 늙어버린 생기라곤 하나 없는 초라한 노파의 얼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죄인이야. 눈물이 촛농처럼 흘러내려 식탁보를 적셨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맑았던 가을 하늘. 엄마, 저기 솜사탕? 나 저거 먹을래. 곰돌이 모양. 5살 진우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옷자락을 잡아 끌며 보채던 그 맑은 목소리. 나는 웃으며 아이의 손을 잡고 알록달록한 솜사탕 기계 앞으로 갔습니다.
줄이 꽤 길었습니다. 잠깐만 여기 서 있어. 엄마가 금방 사올게. 그 말 한마디, 그 빌어먹을 한마디가 내 인생을, 그리고 진우의 인생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밀어 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솜사탕을 받아들고 뒤돌아봤을 때 아이가 있던 자리에는 낯선 사람들만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미친 여자처럼 놀이공원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풍선 파는 삐에로를 따라갔다는 목격자의 말에 놀이공원 밖까지 뛰쳐나갔지만 내 아들은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솜사탕은 바닥에 떨어져 흙투성이가 되었고 내 심장도 그렇게 흙바닥에 지시겨졌습니다. 나는 식탁에 엎드려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또 쳤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아픔은 무뎌지기는커녕 더 날카롭게 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내 새끼, 내 불쌍한 새끼. 어미 잘못 만나 이 좋은 세상 구경도 못하고 어디서 춥고 배고프게 떨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되어 나를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살아있을 거야. 진우는 강한 아이니까 반드시 살아있을 거야. 한참을 울다 벽시계를 보니 출근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눈물을 닦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자리는 슬픔조차 사치인 자리니까요. 수천 명 직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나는 무너질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욕실 거울 속 내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가는 짓물러 붉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두꺼운 화장으로 억지로 슬픔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비싼 정장을 갑옷처럼 차려입고 꼿꼿하게 허리를 폈습니다. 나는 다시 철의 여인, 박 회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기사가 대기시킨 검은 세단에 올라타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걸어가는 대학생들, 양복을 입고 뛰어가는 신입사원들. 그 활기찬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내 시선은 집요하게 그들의 얼굴을 훑쳤습니다. 저 아이일까? 아니, 저 뒤에 있는 아이일까? 저렇게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과 걸어가는 저 청년이 혹시 내 진우는 아닐까? 길거리에서 비슷한 또래의 남자만 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이 병. 20년째 고치지 못한, 아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부질없는 짓인 줄 알면서도 나는 차가 멈출 때까지 창밖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도열한 임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하려는데 로비 구석 기둥 뒤편이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누군가 다급하게 비는 소리가 높은 천장을 타고 울렸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웬 덩치 큰 중년 남자가 낡은 작업복 차림의 청년을 거칠게 밀치고 있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구두를 닦으랬지 누가 구두약을 처발라 놓으래? 이거 이태리제 최고급 가죽이야. 내가 평생 구두를 닦아도 못 물어낼 돈이라고. 알긴 해? 남자의 고함과 함께 청년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청년은 아픈 내색도 못하고 벌떡 일어나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그만. 제가 다 닦아놓겠습니다. 제발.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는 청년의 등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낡은 운동화는 다 닳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리 사무치게 아팠을까요? 평소 같으면 비서실장에게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돌아섰을 텐데 오늘따라 발걸음이 본드로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진우 생일이라 그런 모양입니다.
내 아들 진우도 살아있다면 딱 저만한 나이일 텐데. 내 아들 같은 아이가 저렇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멸시당하는 걸 보니 가슴 한구석이 불에 댄 듯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그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또각, 또각. 내 구두 소리에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내 차가운 목소리에 씩씩거리던 덩치 큰 남자가 흠칫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나를 알아본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더니 금세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별일 아닙니다. 이 멍청한 구두 닦기 녀석이 감히 제 구두를 망쳐놔서 교육 좀 시키던 중이었습니다. 나는 그 남자의 변명을 무시하고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는 청년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내 말에도 청년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괜찮으니까 일어나 봐요. 내가 재차 부드럽게 말하자 그제야 청년이 쭈뼛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구두약이 묻어 거뭇한 뺨, 낡아 빠진 작업복. 하지만 그 지저분함 속에서도 눈빛만은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 겁에 질려 흔들리는 그 갈색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너무나 낯익은 눈빛이었습니다. 괜찮나? 다친 데는 없고?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물었습니다. 청년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회장님. 심려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꾸벅 인사를 하고 황급히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흐르는 땀을 닦으려 그가 무심코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낡고해져서 실밥이 풀린 셔츠 소매가 아래로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드러난 손등. 시간이 멈췄습니다. 로비의 소음도 사람들의 시선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 손등만이 내 시야에 가득 찼습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 아래 검붉게 찍힌 작은 점. 불규칙한 타원형 모양의 그 점. 그것은 단순한 점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 진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천륜의 표식이었습니다. 내가 수천 번, 수만 번 어루만지며 입 맞췄던 젖을 먹일 때마다 쓰다듬었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잠깐, 자네. 내 입에서 쉰 소리가 비명처럼 새어나왔습니다. 이성은 마비되었고 본능만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나는 체면도 잊은 채 다급하게 달려가 그의 팔을 덥석 움켜잡았습니다. 회장님? 청년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나를 쳐다봤습니다. 이 점 언제부터 있었나? 응? 말해봐. 언제부터 있었어? 내 목소리가 미친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내 기세에 눌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더듬거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는데요. 저 회장님, 아픕니다. 이거 좀 놓아주세요. 태어날 때부터.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벼락을 맞은 듯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맞습니다. 내 아들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 기막힌 위치에 저 똑같은 모양으로 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있다지만 이런 우연은 없습니다. 이것은 운명입니다. 신이 내게 보내준 신호입니다. 나는 확신했습니다. 아니, 확신해야만 했습니다. 20년을 찾아 헤맨 내 핏줄이, 내 새끼가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초라하고 가여운 모습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아니 믿어야만 해서 나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청년의 얼굴 위로 5살 진우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진우야, 너 진우 맞지? 그렇지? 엄마야. 나야 엄마라고.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엄마라는 단어에 청년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공포와 거부감이 뒤섞인 눈빛. 진우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청년은 마치 불에 데인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나는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저는 진우가 아니라 김철수라고요. 왜 자꾸 이러세요? 그는 나를 미친 노인네 취급하며 경멸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박차고 나가는 소리가 텅 빈 내 가슴을 울렸습니다. 진우야, 가지마. 거기서. 나는 그를 쫓아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 낡은 작업복,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절뚝거리는 듯한 다급한 걸음걸이. 20년 전 그날처럼 또다시 내 손을 떠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멀리서 지켜보던 김 실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창피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내 머릿속은 온통 도망친 그 아이, 진우의 잔상으로 가득 찼으니까요. 김 실장, 저 아이 놓치면 안 돼. 당장 쫓아가. 집이 어딘지, 누구랑 사는지 싹 다 알아내. 내 절규에 가까운 지시에 김 실장은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닫힌 회전문 너머로 사라진 아들의 흔적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끝에는 그 아이의 체온이 뜨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멈춰버렸습니다. 아니, 오직 진우를 찾기 위한 시계만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은 전폐하고 비서실을 통해 김철수라는 청년의 뒷조사에만 매달렸습니다. 김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는 참담했습니다. 이름 김철수, 나이 25세, 가족관계 모지체장애 3급, 부사망, 학력 중졸, 직업 일용직 및 구두 닦기, 중졸의 구두 닦기. 내 아들이라면 최고급 교육을 받고 유학을 다녀와 회사를 물려받았을 텐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상의 기록보다 더 내 마음을 흔든 건 가족관계란이었습니다. 모지체장애 3급. 엄마가 있다니. 그 아이에게 나 말고 다른 엄마가 있다니. 질투와 안도감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누군가 그 아이를 거두어 키웠다는 사실에 고마우면서도 그 자리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김철수의 거주지를 파악했습니다. 성수동 판자촌 반지하입니다. 김 실장의 보고에 나는 당장 일어나 외투를 챙겼습니다. 가자.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하지만 회장님, 그 동네가 워낙 험하고 게다가 아직 친자인지 확실치도 않은데 직접 가시는 건 확실치 않으니까 가는 거야.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서 내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김 실장은 한숨을 내쉬며 차를 대기시켰습니다. 검은 세단이 어둠을 뚫고 달렸습니다.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점점 좁고 지저분한 골목길로 접어들수록 내 심장은 조여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널려 있고
취객들이 비틀거리는 음습한 거리,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야말로 지옥도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산다고요? 내 아들이, 내 진우가 이런 곳에서 숨을 쉬고 있다고요? 차가 멈춰선 곳은 다 쓰러져가는 붉은 벽돌집 앞이었습니다. 골목 안쪽 깊숙한 곳, 햇빛 한 줌 들지 않을 것 같은 반지하 방. 그곳이 내 아들의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일 나가고 없습니다. 다만 김 실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다만 뭐, 어머니 되시는 분이 안에 계십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거의 누워 계신다고 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픈 양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반지하 방. 내 아들의 20년 세월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짐작이 가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녹슨 철문 앞에 서자 안에서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시오? 힘없는 노파의 목소리. 나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문고리를 잡은 손을 떨었습니다. 이 문을 열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열어야만 했습니다. 김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집주인 핑계를 대고 잠시 방을 둘러보겠다고 했습니다. 안에서는 의심스러운 듯 했지만 몸이 불편해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김 실장이 능숙하게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참혹했습니다. 천장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 장판은 찢어져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한 구석에 앙상하게 마른 여자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내 아들을 20년간 키운 여자였습니다. 나는 죄책감과 묘한 적대감을 동시에 느끼며 방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무엇이든 찾아야 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작업복, 바닥에 널브러진 약봉지들. 나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그 좁은 공간이 나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베개 위를 살폈습니다. 짧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보였습니다. 나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집어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구석 공간에서 다 쓴 칫솔을 챙겼습니다. 거기 누구요? 집주인 양반이요? 누워있던 여자가 힘겹게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퀭한 눈동자가 허공을 더듬거렸습니다. 아, 네. 보일러 좀 보러 왔습니다. 나는 황급히 목소리를 변조해 대답하고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여자의 기침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기침 소리가 마치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 귀를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내내 내 손에 들린 비닐봉투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비밀리에 섭외된 유전자 검사 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연구원에게 비닐봉투를 건네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부탁합니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연구원이 봉투를 받아들고 검사실로 사라졌습니다. 닫히는 문을 보며 나는 다리가 풀려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고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 한숨 잘 수 없었습니다. 꼬박 3일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진우의 얼굴이, 그 곰팡이 핀 반지하 방이, 그리고 붉은 점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혹시 아니면 어쩌지?
만약 그 점이 그저 우연의 일치라면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다는데 내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헛것을 본 거라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독사처럼 내 목을 감아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점은 틀림없었어. 내 뱃속으로 낳아 내 젖을 먹여 키운 어미가 어떻게 자기 새끼를 못 알아봐? 그건 절대 우연일 수 없어.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쥐고 만지작거렸습니다. 왜 연락이 없지? 벌써 3일이나 지났는데. 혹시 검사가 잘못된 건 아닐까? 아니면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온 건 아닐까?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정막을 깨고 전화기가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유전자 센터 소장.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이 전화를 받으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천국이 되거나 아니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무간지옥이 되거나.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접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장의 목소리.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마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짧은 정적. 그 1초가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말씀하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맞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니, 멈췄던 세상이 20년 만에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리다 못해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입 밖으로 터져나온 것은 말이 아니라 짐승의 울음 같은 신음이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 시멘트처럼 굳어있던 응어리가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습니다. 맞았어. 내 아들이었어. 20년을 찾아 헤맨 내 아들이 바로 그 구두 닦기 청년이었어. 기쁨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아프고 슬픔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벅찬 감정. 죄책감과 안도감, 후회와 감사가 뒤섞인 거대한 파도가 나를 집어삼켰습니다. 나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내 주먹이 붉게 물들어도 목이 쉬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어.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가까이 두고도 못 알아봐서 미안해. 얼마나 울었을까요? 탈진할 것 같은 몸을 비틀거리며 일으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이미 두 눈으로 확인했던 그 지옥 같은 반지하 방에서 내 아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웠습니다. 나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대충 닦아내고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김 실장, 차 대기시켜. 지금 당장 진우 데리러 간다. 네, 지금 바로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밤이 늦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잔말 말고 대기시켜. 1분 1초가 급해. 내 새끼가 그런 구정물 같은 곳에서 숨쉬고 있는 꼴 더는 못 봐. 내 서슬 퍼런 호통에
김 실장은 군말 없이 차를 준비했습니다. 검은 세단이 미친 듯이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오늘은 유난히도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중에 내 아들을 위한 불빛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미라는 여자가 따뜻한 밥 한 끼, 포근한 잠자리 하나 마련해주지 못하고 20년을 밖으로 돌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낮에 갔던 그 길, 내 아들의 냄새가 배어있던 그 지독한 골목길로 다시 향하는 마음은 낮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낮에는 혹시나 하는 의심으로 갔다면 지금은 확신과 통증을 안고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차 안에서 나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빨리, 더 빨리. 내 아들이 있는 곳으로. 차가 멈춘 곳은 성수동의 좁고 가파른 골목길 초입이었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어 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매캐한 연탄 가스 냄새와 하수구, 악취. 낮에 맡았던 그 역겨운 냄새가 밤이 되자 더 짙어져 코를 찔렀습니다. 취객들의 고성방가와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을씨년스럽게 골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김 실장이 앞장서고 나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이힐 굽이 울퉁불퉁한 시멘트 바닥에 걸려 몇 번이나 휘청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발에 채이는 쓰레기 봉투, 쥐가 지나가는 소리. 이 모든 것이 내 아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내가 비단 이불 덮고 잘 때 내 아들은 이 악취 속에서 잠들었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입니다. 김 실장이 멈춰선 곳은 그 붉은 벽돌집이었습니다. 낮에 몰래 들어갔던 그 집. 다시 보니 더 참담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반지하 계단은 마치 아가리를 벌린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저 어둠 속으로 내 아들이 매일 걸어 들어갔다는 생각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갔습니다. 마치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철문 앞에 서자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 콜록, 콜록. 진우야 왔니? 힘겨운 기침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노파의 목소리. 그리고 이어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네, 어머니. 다녀왔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진우였습니다. 내 아들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다정해서, 너무나 따뜻해서 내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나에게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아니, 내가 빼앗겨버린 그 목소리. 나는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문 밖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일은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힘들긴요. 오늘 손님이 많아서 팁도 꽤 받았어요. 오는 길에 어머니 좋아하시는 붕어빵 사왔어요. 아직 따뜻해요. 드셔보세요. 아이고, 내 새끼. 돈도 없을 텐데 뭐하러 이런 걸 사와. 너나 먹지. 전 배불러요. 얼른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배부르다는 말. 뻔한 거짓말인 걸 아는데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은 저렇게 착한 아이였습니다. 자신이 굶더라도 아픈 어미를 위해 따뜻한 붕어빵을 사들고 오는 그런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그 붕어빵 한 봉지가 뭐라고 저렇게 소중하게.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쾅, 쾅, 쾅. 안에서 대화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잠시 후 좁은 현관에 불이 켜지고 철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진우가 나왔습니다.
낡은 러닝셔츠 차림에 수건을 목에 건 채였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 여긴 어떻게? 그는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진우가 나를 막아서려 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했습니다. 내 아들이 어떤 지옥에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뼛속 깊이 새겨야 했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낮에 봤을 때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천장의 검은 곰팡이, 찢어진 장판 사이로 드러난 시멘트 바닥, 퀴퀴한 습기 냄새. 낮에 잠시 스쳐봤을 때보다 더 생생하게,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한쪽 구석에 쌓인 라면, 박스와 약봉지들이 내 아들의 가난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낡은 요를 깔고 누워있는 앙상한 여자, 양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머리맡에는 식은 붕어빵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구쇼? 진우야, 누가 왔니? 나는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고마움보다는 원망이 앞섰습니다. 왜 내 아들을 이런 곳에서 살게 했냐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키웠냐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앙상한 손목과 퀭한 눈동자가, 그리고 내 아들이 사온 그 붕어빵 봉지가 내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참았던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으흐흐흐.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여기서 내 아들이 20년을 살았습니다. 여름이면 찜통더위에 시달리고 겨울이면 살을 애는 추위에 떨며 쥐와 바퀴벌레가 들끓는 이곳에서,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눈이 오면 길이 얼어붙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회장님, 왜 이러세요? 제발 이러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진우가 당황해서 나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나는 젖은 눈으로 진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그의 낡은 옷, 거친 손. 나는 바닥을 기어가 진우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내 아들의 체온이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내 아들의 손. 진우야. 회장님?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진우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내 결심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자, 여기 봐. 똑똑히 보라고. 내가 내 아들이라는 증거야. 내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내 아들을 내 품으로 돌려보내줄 유일한 동아줄. 나는 그 종이를 진우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과학은 거짓말 안 해. 내가 강진우야.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새끼라고. 진우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낡은 러닝셔츠 위로 드러난 쇄골이 가쁘게 오르내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종이에 박힌 붉은 글씨들을 쫓았습니다. 친자 성립 99.99%. 그 활자들이 그의 망막에 박히는 순간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게 정말. 그의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평생을 김철수로, 고아로, 구두닦이로 살아온 그에게 재벌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해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정말이야. 꿈 아니야. 내가 내 아들이야. 그러니 가자. 엄마랑 집에 가자. 나는 종이를 구겨 쥐고 그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손, 구두약이 스며들어 검게 변한 손톱. 그 손을 잡는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여기서 뭐해? 이런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서 1분 1초도 더 있을 필요 없어. 내 방 엄마가 다 꾸며놨어. 내가 좋아할 만한 옷도 맛있는 음식도 다 준비해놨어. 가자, 진우야. 나는 그를 문 쪽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이 비참한 지옥에서 탈출할 동아줄을 내려줬으니 감격하며 잡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닥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그의 발은 그 곰팡이 핀 장판 위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진우야, 뭐해? 안 가고.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다급함이 짜증으로, 짜증이 다시 불안으로 번져갔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쁨도 환희도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혼란과 알 수 없는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달싹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나를 그리고 내 뒤에 서 있는 김 실장을 다시 방구석에 누워있는 양어머니를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진우야,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저 사모님은 누구시고? 양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진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잡힌 손을 빼내려 했습니다. 가자니까? 저 여자가 무슨 상관이야? 넌 내 아들이라고. 나는 더욱 세게 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내 손톱이 그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니요.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못 갑니다. 못 가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는 김철수입니다. 강진우가 아닙니다. 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손에서 그의 손목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증거를 보여줬잖아. 내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 그런데도 아니라고 할 거야? 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소리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시면 그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극심한 혼란에 빠진 듯 괴로워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왔던 자신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충격을 나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아들을 되찾고 싶다는 욕심만이 앞섰습니다.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따라오면 돼.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넌 그냥 몸만 오면 돼. 나는 다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나를 피하며 양어머니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양어머니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의 눈빛에 경계심이 서렸습니다. 오지 마세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그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라니. 20년 만에 만난 친엄마에게 가라니.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대한민국에서 나 박 여사 모르는 사람 없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돈, 명예, 지위. 내가 상상도 못할 것들을 다 줄 수 있다고. 그런데 고작 이깟 반지하 방이 좋아서 안 가겠다는 거야? 나는 지갑에서 수표 뭉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돈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가난에 찌든 삶이니 돈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눈빛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 다 돼.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어.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나가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어머니 놀라십니다. 나가주세요. 그는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 손에 들린 수표 뭉치가 부끄러워질 만큼 그의 거절은 완강했습니다. 힘으로 끌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문 밖에 대기하고 있는 경호원들을 부르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 그 경멸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을 보는 순간 내 다리가 얼어붙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끌고 가면 영영 마음을 닫아버릴 것 같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진우야. 나는 애원하듯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떨고 있는 양어머니의 이불을 덮어주며 등을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아무 일도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그는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따뜻한 미소로 양어머니를 달랬습니다. 그 모습이 내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내 아들의 등, 좁고 구부정한 그 등이 나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비릿하게 입안에 번졌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지금은 안 되겠다. 짐승처럼 몰아붙이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만 갈게. 갑작스러워서 놀랐을 거야. 이해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 뭉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포기 안 해. 넌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널 포기할 리가 없잖아. 다시 올게. 그때까지 생각 정리하고 있어. 나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진우의 한숨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계단을 올라와 차에 타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그 붉은 벽돌집, 불 켜진 반지하 방 창문을 바라보며 나는 가슴을 쳤습니다. 내 아들인데, 분명 내 아들인데, 왜 안아볼 수도 없는 걸까? 왜 남의 자식 보듯 나를 밀어내는 걸까? 2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그 거대한 벽 앞에 나는 천하의 재벌 회장이 아니라 그저 힘없는 늙은 어미일 뿐이었습니다. 출발해. 차가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멀어지는 아들의 집을 백미러로 확인하며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다려, 진우야. 엄마가 다시 갈게. 내가 제 발로 걸어 나오게 만들 거야. 반드시. 하지만 그 다짐 속에는 아까와는 다른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살 수 없는 사람의 마음. 그것을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엄마 왔다. 가자. 이틀 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의 거절에 밀려 도망치듯 돌아 나왔던 나는 꼬박 이틀을 알아누웠습니다. 하지만 누워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 시궁창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밥 한 숟가락도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한우 갈비 세트와 양어머니를 위한 두툼한 겨울 이불, 그리고 병원 VIP 검진권까지 챙겨 들고 말입니다. 돈으로 안 되면 정성으로, 정성으로 안 되면 읍소라도 할 작정이었습니다. 다시 찾은 반지하 방은 여전히 어둡고 습했습니다. 좁은 현관에 들어서자 라면 끓이는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내 아들이 먹을 음식이 고작 라면이라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회장님, 또 오셨습니까? 진우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난번보다 더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 또 왔다. 내가 안 오니까 내가 데리러 왔지. 이거 받아라. 너 좋아하는 고기랑 어머니 덮으실 이불이야. 나는 김 실장에게 눈짓을 해 선물 꾸러미들을
방 안으로 들여놓게 했습니다. 좁은 방이 금세 선물 상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세요. 진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잘라 말했습니다. 필요 없다니. 사람 성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리고 접은 생각은 안 해? 저 몸으로 찬 바닥에서 자는 거 안쓰럽지도 않니? 나는 짐진 양어머니를 걱정하는 척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양어머니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걱정은 제가 합니다. 회장님이 신경 쓰실 일 아닙니다. 진우가 내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직도 회장님이야? 내가 내 친엄마라고 몇 번을 말해.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보여줬잖아. 나는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뭐합니까? 제 기억 속에 당신은 없는데, 제 기억 속에 어머니는 오직 이분뿐인데. 진우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기억? 그래, 기억이 없겠지. 내가 5살 때 헤어졌으니까. 하지만 피는 기억해. 내 몸이 기억한다고. 그러니 고집 그만 피우고 가자. 응? 엄마랑 가자. 나는 다시 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안 나. 절대 안 나. 내가 내 말 들을 때까지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나는 막무가내로 버텼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진우가 거칠게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탁! 그 힘에 밀려 내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김 실장이 황급히 나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나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밀쳤습니다. 벌레라도 털어내듯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얼얼한 손목보다 찢어진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양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그는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양어머니를 살폈습니다. 조금 전 나에게 소리치던 그 서슬 퍼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양어머니는 그의 팔에 매달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저 무서운 분들 좀 가라고 해라. 나 무섭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진우는 양어머니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듯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맹수의 그것처럼 사나웠습니다. 자기 새끼를, 아니 자기 어미를 지키려는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그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다리를 절고 가난하고 배운 것 없어도 20년 동안 저를 굶기지 않으려고 남의 집 식모살이에 시장통 막일까지 하며 키워주신 제 진짜 어머니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낳았어. 10달을 배 아파 낳았다고. 나는 울부짖었습니다. 낳았다고 다 엄마입니까? 낳아놓고 잃어버린 건 당신이잖아요. 20년 동안 나를 잊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건 당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 행세라니. 웃기지도 않습니다. 잊은 적 없어.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널 잊은 적 없어. 내가 얼마나 지옥같이 살았는데 내가 그걸 알아?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건 제가 아플 때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신 분도 학교 입학식 때 남들 헌 옷 주워 입혀 미안하다며 우셨던 분도 바로 이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우는 양어머니의 어깨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양어머니는 그의 품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 내가 끼어들 틈은 바늘구멍만큼도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망연자실하여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돈으로도 혈연으로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길은 정. 함께 밥 먹고 함께 울고 웃으며 쌓아온 20년의 세월. 그 두터운 성벽 앞에 나는 고작 종이 한 장 들고 선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진우가 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아닌 회장님. 그 호칭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저희를 흔들지 말아주세요.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어머니랑 둘이 사는 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가 주세요. 그는 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축객령이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입에서 쉰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정 그렇다면 오늘은 갈게. 나는 비틀거리며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가져온 선물 상자들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좁은 방. 그 방을 가득 채운 모자의 사랑. 그 따뜻한 풍경 속에 내 자리는 없었습니다. 나는 차에 오르자마자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실장, 당장 조사해. 그 여자, 진우 양어머니라는 그 여자에 대해서 샅샅이 알아봐. 20년 동안 어떻게 내 아들을 키웠는지, 무슨 꿍꿍이가 있었는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와. 나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내 아들을 세뇌시킨 것이 분명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낳아준 친엄마를 거부할 리가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 실장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날 차례였습니다. 내 아들을 이용해 먹으려 했던 파렴치한 과거가 밝혀지면 그때는 법이고 뭐고 가만두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내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이름 최순자 68세, 지체장애 3금, 가족관계 무 남편 사별, 자녀 없음, 20년 전 영등포 역전에서 미아 발견, 파출소에 신고했으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아 임시 보호, 이후 입양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미혼에 장애가 있어 불가 판정. 하지만 아이가 떨어지지 않으려 하여 사실상 양육, 유괴가 아니었습니다. 신고도 했고 절차를 밟으려 했습니다. 내가 미쳐 날뛰며 전국을 뒤지고 다닐 때 관할 파출소의 실수로 기록이 누락되었던 것입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엇갈린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내 아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록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폐지 수집, 본인의 장애 수당까지 모두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로 사용. 본인은 당뇨 합병증으로 치료가 시급함에도 병원비를 아껴 아이에게 운동화를 사줌. 진우 군이 고등학교 때 사고를 쳤을 때 피해자 부모 앞에서 불편한 다리로 3시간을 무릎 꿇고 빌어 허비함. 서류 곳곳에 묻어나는 것은 착취가 아니라 헌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살을 깎아 내 아들의 살을 찌웠고 자신의 피를 팔아 내 아들의 미래를 지켰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내가 해줬어야 할 모든 것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아니, 나보다 더 지독하게 사랑했습니다. 서류철 맨 마지막 장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진우의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진우와 낡은 점퍼를 입은 양어머니가 서로를 꼭 껴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가슴에 달린 꽃다발은 신문지로 엉성하게 포장된 투박한 것이었지만 그 어떤 꽃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진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나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진 위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졌습니다. 완벽하게 졌습니다. 내가 가진 수천억의 재산도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회장이라는 지위도 이 낡은 사진 한 장 앞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진우에게 최고급 양복을 사줄 수는 있어도 저렇게 환한 웃음을 만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세상을 줄 수는 있어도 비 오는 날 우산이 되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20년 내가 잃어버린 시간 동안 저 여자가 쌓아 올린 사랑의 성벽은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견고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화려한 도심의 풍경이 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내 마음은 저 멀리 성수동의 냄새나는 반지하 방에 가 있었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내가 틀렸던 거냐? 네. 내 딴에는 아들을 위한답시고 한 행동들이 오히려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되었던 거냐? 김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긍정보다 더 아프게 나를 찔렀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젯밤 나를 노려보던 진우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보셨습니까? 이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그 단호한 목소리, 나를 밀쳐내고 양어머니를 감싸 안던 그 손길, 그것은 단순히 낳아준 정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나는 진우를 낳았지만 진우를 만든 건 저 여자였습니다. 진우의 따뜻한 성품도, 강인한 생활력도, 깊은 효심도 모두 저 여자의 등 뒤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껍데기만 낳았을 뿐 알맹이는 저 여자가 채워 넣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져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 저 여자를 유괴범 취급하고 돈으로 모욕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추악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괴물이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들의 소중한 사람을 짓밟으려 했던 이기적인 괴물. 차 대기시켜. 어디로 가십니까? 성수동으로 가시나요?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곳에 갈 면목이 없었습니다. 백화점으로 가자. 나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을 위한 옷이 아니라 그녀를 위한 옷을 샀습니다. 평생 낡은 점퍼만 입고 살았을 그녀에게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고 부드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퉁퉁 부은 발을 편안하게 감싸줄 털신도 샀습니다. 그것들을 사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돈지랄이 아닐까? 이것 또한 내 죄책감을 덜기 위한 위선이 아닐까? 하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죄의 마음을 무엇으로라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나는 다시 성수동 골목길에 섰습니다. 손에는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반지하 방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진우가 양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런두런 들려오는 말소리, 가끔씩 터져나오는 웃음소리, 그 소리가 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내가 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 평화가 깨질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끼어들 자리는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다시 진우에게 상처만 주는 건 아닐까? 그때 문이 열리며 애서 진우가 나왔습니다. 쓰레기라도 버리는 것인지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또 오셨습니까? 그래, 또 왔다. 나는 애써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들어가도 되겠니?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양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어제 내가 던진 수표 뭉치가 여전히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녀는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불편한 다리 때문에 비틀거렸습니다. 앉아 계세요. 제발 그냥 앉아 계세요. 나는 다급하게 다가가 그녀를 부축해 앉혔습니다. 앙상한 어깨가 내 손안에서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내 아들의 무게를 짊어졌던 그 작고 야윈 어깨, 나는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장판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십니까? 진우가 기겁을 하며 달려와 나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래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진우의 손을 밀어내고 바닥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내 평생 누구에게도, 심지어 돌아가신 시부모님 앞에서도 해본 적 없는 가장 낮은 자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오만했습니다. 어머님의 그 크신 사랑도 모르고 감히 돈으로 그 세월을 사려 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내 눈물방울이 장판 위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러지 마세요. 저 같은 게 뭐라고. 양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같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는 제 은인이십니다. 죽어가던 제 아들 살려주시고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찌들어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맑고 깊었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진우가 저렇게 따뜻한 아이로 자란 건 다 어머님 덕분이라는 걸요. 제가 낳기만 했지 사람 만든 건 어머님이십니다. 내 진심 어린 고백에 양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남의 귀한 자식을 주인 있는 줄 알면서도 욕심나서 제가 죄인입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진우 벌써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20년 동안 저 대신 내 새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는 그 손. 내 아들을 먹여 살리느라 닳고 다른 그 손에 내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님, 양어머니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진우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아들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평생 고맙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재벌 회장과 가난한 양어머니, 낳은 어미와 기른 어미, 세상이 정해놓은 신분과 계급은 눈물 속에 녹아 없어졌습니다. 오직 자식을 사랑하는 두 어머니의 마음만이 남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품에서는 낡은 옷 냄새가 났지만 그것은 세상 어떤 향수보다 향기로웠습니다. 그것은 희생의 냄새였고
사랑의 냄새였으니까요. 회장님, 곁에 서 있던 진우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우야. 나는 한 팔로 양어머니를, 다른 한 팔로 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진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회장님 마음도 모르고. 진우가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20년 만에 비로소 세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은 우리 세 사람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지만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묵은 상처를 씻어내는 치유의 울음이었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화해의 울음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뒤 양어머니가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배고프시죠? 밥이라도 한술 뜨고 가세요. 차린 건 없지만, 네, 먹고 싶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밥, 우리 진우가 먹고 큰 그 밥,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어머니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얼른 가서 돕려 했지만 내가 막아섰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돕게 해줘. 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지저분한 부엌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양어머니가 쌀을 씻으면 내가 밥솥에 앉히고 양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면 내가 두부를 썰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손에 물 묻히시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저도 엄마잖아요. 밥할 줄 압니다.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좁은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것은 20년 동안 내가 잊고 살았던 사람 사는 냄새였습니다. 다 찌그러진 양은 밥상에 조촐한 반찬 몇 가지가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임금님 수라상보다 더 귀해 보였습니다. 자, 드세요. 양어머니가 내 밥그릇에 갓 지은 따뜻한 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밥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진우가 내 밥그릇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드세요. 회장님. 그가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진우야. 내 말에 진우와 양어머니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소박한 미소를 보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이 어둡고 차가운 곳에 둘 수 없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강요가 아닌 진심 어린 초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진우야. 내일 우리 집으로 와주지 않겠니? 내가 두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은 게 있어. 나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진우와 양어머니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양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회장님. 회장님 댁 구경도 하고. 좋지요. 그럼 내일 모시러 올게요. 꼭 오셔야 해요. 나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어머니가 오는 날입니다. 나는 집안 고용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손님들이 오신다. 실수 없이 준비해. 특히 부엌은 내가 쓸 거니까 비워두고. 네. 회장님이 직접 요리를 하신다고요? 고용인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개의치 않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늘만큼은 박 회장이 아니라 진우 엄마 박지숙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대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진우가 휠체어에 탄 양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정원을 가로질러 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나는 맨발로 현관까지 뛰어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와, 진우야. 아이고, 회장님. 이렇게 누추한 늙은이를 초대해 주셔서. 양어머니는 여전히 송구스러워하며 몸 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나는 휠체어 앞에 무릎을 굽히고 그녀와 눈을 맞췄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여기가 진우 집이고 어머님 집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나는 직접 휠체어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을 위해 나는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는 푹신한 러그를 깔았고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도록 문턱들을 모두 없앴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수억 원짜리 명화가 걸려 있던 자리에 진우와 양어머니의 졸업식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저건. 진우가 사진을 보고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야. 이 집에서 가장 비싼 그림보다 더 값진 거지. 내 말에 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양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때 우리 진우 참 잘생겼었는데. 교복도 남이 입던 거 얻어 입혀서 미안했는데. 아니에요. 저때 어머니가 사주신 운동화 신고 날아갈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추억 속에 내가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예뻐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지? 밥부터 먹자. 내가 오늘은 특별한 요리사를 자처했거든. 나는 두 사람을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도울게요. 양어머니가 소매를 걷어붙이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나는 양어머니를 식탁 상석에 앉히고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메뉴는 된장찌개. 지난번 반지하 방에서 얻어먹었던 그 구수한 된장찌개를 내 손으로 끓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팬데만 굴리던 손이라 칼질이 영 어설펐습니다. 물을 써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회장님, 무는 그렇게 써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봐드릴게요. 결국 보다 못한 양어머니가 휠체어를 끌고 다가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영 서툴러서. 이리 주세요. 제가 할게요. 회장님은 두부나 썰어주세요. 양어머니가 칼을 받아들고 능숙하게 물을 탁탁 썰어냈습니다. 그 경쾌한 도마 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뚝배기 위로 구수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와, 냄새 죽이는데요? 우리 두 분 합작품이라 더 기대되는데요? 진우가 냄비 뚜껑을 열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럼 이 분야에서는 어머님이 회장님이시고 내가 말단 사원이지. 나의 농담에 세 사람이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텅 빈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20년 만에 이 차가운 성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그리고 내가 서툴게 무친 나물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화려한 칠첩반상은 아니었지만 내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밥상이었습니다. 자, 많이들 드세요. 내가 양어머니의 밥그릇에 고봉밥을 퍼드렸습니다. 아이고, 너무 많아요. 회장님도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진우가 씩씩하게 외치고 밥을 크게 한술 떠먹었습니다. 맛있다. 역시 우리 어머니 손맛이 최고야. 근데 묘하게 회장님 손맛도 섞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 어머, 정말 내가 한우를 좀 많이 넣긴 했지. 내가 으쓱하며 말하자 진우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우의 어릴 적 엉뚱했던 에피소드, 양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며 겪었던 일들, 그리고 내가 진우를 잃어버리고 방황했던 시간들. 아픔은 꺼내놓으니 추억이 되었고 슬픔은 나누니 위로가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방에서 낡은 앨범과 통장,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진우야, 이게 뭐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5살 때까지 찍은 사진들이야. 그리고 이 통장은 내가 실종된 날부터 매달 내 이름으로 저축해둔 거야. 언젠가 돌아오면 주려고 하루도 빠짐없이 모았어. 내가 세상에 없는 사람 취급받을 때도 나한테 너는 매일매일 잘하고 있었어.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 어린 진우는 솜사탕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내가 그를 안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한테도 이런 시절이 있었네요. 사랑받던 시절이.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한순간도 널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나는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양어머니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마음입니다. 사양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양어머니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것은 성수동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작은 아파트 문서였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게 뭡니까? 저는 이런 거 못 받습니다. 제 자식 키운 건데 무슨 대가를 바랍니까? 대가가 아닙니다. 선물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지하 방에서는 나오셔야죠. 다리도 불편하신데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서 편하게 사셔야죠. 진우도 그걸 원할 겁니다. 진우가 효도할 기회를 주세요. 맞아요, 어머니. 받으세요. 저 이제 능력 있는 어머니를 둔 아들이잖아요. 진우가 거들자 양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아픔을 덮어주려는 듯 하얀 눈송이들이 포근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눈이 오네요. 진우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참 예쁘다. 나는 양어머니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머니. 진우가 나를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온 어머니라는 호칭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응? 저 두 분 다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나는 활짝 웃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넌 복도 많다.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엄마가 둘이나 생겼으니. 맞아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놈입니다. 진우가 양팔을 벌려 나와 양어머니를 동시에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해요. 두 분 다. 그의 따뜻한 품 안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도 가슴으로 맺어진 인연도 모두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낳은 정과 기른 정이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고 합쳐질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을. 창밖에 눈은 소리 없이 쌓여 세상의 모든 흉터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의 아픈 과거도 저 눈처럼 하얗게 덮이고 이제 그 위에 새로운 발자국을 찍어나갈 것입니다. 함께 나란히 따뜻하게. 내일은 우리 셋이서 찜질방이나 갈까? 양머리도 하고 식혜도 먹고. 내 제안에 양어머니가 소녀처럼 웃었습니다. 좋구나.
나 찜질방 한 번도 안 가봤어. 제가 등 밀어드릴게요, 아버지. 아니, 두 어머니. 진우의 넉살에 거실 가득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나의 봄. 이제 다시는 춥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